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티리얼 커넥션의 김보경이라고 하고요. 머티리얼 커넥션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소재를 한 곳에 모아서 이를 필요로 하신 분들께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 컨설팅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재 라이브러리고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지금 한국에는 대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4군데의 머티리얼 커넥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핫하고 트렌디한 소재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재들은 한 분야의 소재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건축, 인테리어, 그리고 소비재, 화장품, 포장재 같이 우리가 실물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재료 전반을 한 곳에 모아서 제공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친환경 그리고 제로 플라스틱, 뷰티 산업에서 필요한 소재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여러분의 랩 사이언스 테스트가 되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화장품과 뷰티 산업은 실질적으로 인류의 삶에 굉장히 융택함을 주고 있죠. 그렇지만 반면에 안타깝게도 1년에 거의 1200억여 개의 용기를 매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98%만 실제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그런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그런 이제 원료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잠시만요. 다른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또 법률적으로도 제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100% 친환경이거나 그 유기농 제로 플라스틱을 가능케 하는 소재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안으로부터 밖으로 구성되는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인그리디언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패키징 그리고 클로징 더 루프라고 그 캠페인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그리디언트입니다. 대부분 퍼스널 케어와 뷰티 미용 제품에는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기업들이 기존의 이제 천연 제품이라고 하는 나무 천연 자원을 더 뛰어넘는 그런 생명 기술 공학을 넣어가지고 소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벌브 바이 네이처라는 미국에 있는 기업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천연 단백질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 천연 단백질 플랫폼은 천연 실크에서 기반을 하는 단백질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화학을 활용해 가지고 실크 단백질을 클렌징이나 피부 영양 그리고 피부 보호, 노화 방지 이런 것들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시는 텐텀 리피트라는 또 회사는 지금 보이시는 그 오징어 단백질의 셀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 오징어 단백질이 자연적으로 자가 치유적인 속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이런 바인더나 결합제로 활용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에서 저희가 천연 색소로 좀 넘어가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을 가지고 천연 검정색 색소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고 그리고 산화 방지 작용을 통해서 면역을 또 피부 안에서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영구적인 검정 머리카락을 제공하는 천연 헤어 염료와 같은 그런 화장품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산업의 접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지금
좋은 친환경적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나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는 지금 자외선 차단제를 그 세라믹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라믹 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뭔가 그런 금지되고 있는 어떤 그 화학적인 성분을 천연의 자연물로 대체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런 연구로 지금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 멜라닌 소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상용화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멜라닌의 가격은 그람당 한 400달러 정도 해요. 근데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뭐 55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저단가의 소재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를 주성분으로 해서 굉장히 저단가에 이제 10센트로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균을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멜라닌을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산업계에 많이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만 그 블랙 컬러만 있을까요? 이렇게 색상이 있는 소재들은 또 어떠실까요? 이 지금 소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식물이나 식품에서 추출한 색소를 쓰는 것처럼 미생물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색소를 추출하는 그런 기업의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KB 콜리스 사이언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는 인도를 기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인도 나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품종의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맞는 컬러들을 미생물 등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색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린 다음 사례는 큐보 매트릭스라는 소재입니다. 얘는 활성 성분을 담는 소재인데요. 저희가 지금 뷰티 그 관련된 엑스코라서 제가 좀 약간 저런 소재적인 부분들을 원료적인 부분도 좀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냥 좀 쉽게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성 성분이라고 화장품이나 향수 그런 것에 이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예요. 기존에는 이게 이제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적으로 저희가 그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다공성의 큐브로 내가 원하는 성능을 그 다공성 안으로 넣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외부에 이 구조적으로 스트럭처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도 이렇게 강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는 팜유 오일을 대체하는 물질입니다.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으로 위로 쭉 뻗고 있는 게 팜유 오일의 사용량인데요. 팜유 오일은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 뭐 샴푸, 자동차 연료까지 다양하게 팜유 오일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팜유 오일 시장을 한 600억 달러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매우 심각한 환경 오염도 같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팜유 오일이 주로 생산되는 국가는 적도 부근에 뭐 코스타리카라든지 인도네시아 부근에 이제 팜유 나무를 자라내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 열대우림을 기름 야자나무 단일종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단순히 이제 탄소 배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서식지를 파괴하고 다양한 생물종을 없애버리는 그런 문제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C16이라는 기업은 미생물을 사용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지속 가능한 팜유 오일을 생산하기 위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맥주에서 생산하는 그 발효 과정을 적용해서 이스트를 가지고 오일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동일한 화학 구조의 그 팜유 오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빌 게이츠도 지금 이 기업에는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랩들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 챕코의 기업입니다. 지금 뭐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낮은 수준의 폐기물을 부가가치 있는 리소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낮은 수준의 폐기물이라면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뭐 산업 공정에서 쓰고 남는 기름들입니다. 오일이에요. 그 오일을 가져다가 바이오 폴리머화 시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버려지고 있어요. 이 통계 자료로 보니까 중국 한 곳에서 EU와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서 합친 거에 한 23배 정도 많이 이 폐식용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시아국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는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 플라스틱, 그것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굉장한 기술력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재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쌀 겨로부터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예,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기반으로 이제 실리카로 만들어진 소재인데요. 실리카는 이제 뭐 다양한 산업군에 쓰이기도 하지만 특히 화장품 산업에서는 파우더 같은 그런 이제 성분으로 좀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실리카를 만들면서 이제 화학 쓰레기와 폐기물을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체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테고리의 저희 마지막 주제인 CO2인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고요. CO2, 이산화탄소를 부가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소재입니다. 이 독점적인 공정은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체 물질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가능케 하는데요. 이렇게 고체 물질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건물이나 화장품, 섬유, 심지어는 의약의 소재까지도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소비재 제조업체들과 디자이너들은 친환경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CMF 소재를 정용한 친환경 제품을 실험적으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패키징 포장인데요. 다음 이제 기존의 소재와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새롭게 상상하고 디자인해서 지속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와 그리고 대체 소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어댑티브 패키징이라고 MIT에서 푸마와 함께 개발한 그런 패키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어댑티브 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포장의 개념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소재가 변화를 해요. 형태적으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안에 생분해성 패키징 그 안쪽에 미생물이 포함이 되고 박테리아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품을 넣고 열을 가하면 그 유기체에서 CO2가 생성이 되면서 이게 모양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내가 원하는 그런 생분해성도 프로그래밍해서 넣어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얘네들이 생분해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생분해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하는 그런 이제 소재이고요. 또한 이 소재가 자체는 평평하게 플랫팩으로 제공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shaped paper pot이라는 소재입니다. 요즘 플라스틱 대체로 종이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새로운 포장재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그 종이를 성형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그리고 이 포장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종이를 제작하는 기업이 합작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3D 형태로 내가 원하는 제품에 맞게끔 이 깊이감 그리고 스트레치성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엠보싱 소재의 거의 한 10배 정도의 그 높이감 엠보싱을 주면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재 같은 경우는 100% 맞춤형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네요. 그리고 또 이 소재입니다. 이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그 고급 셀룰로스 소재로 만들어진 펩틱 포장재입니다. 이 소재는 그 나무에서 추출한 바이오 셀룰로스로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기존의 이제 플라스틱과 같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종이가 갖는 그 질감과 미적인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인쇄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굉장히 질긴 플라스틱처럼 굉장히 질겨서 활용할 때도 굉장히 내구성이 있는 좋은 그런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소재들을 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잉크 몇 개를 또 소개해 드릴까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리빙 잉크 테크놀로지라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녹조 잉크입니다. 녹조라고 하면 우리 그 지구 온난화에 주범해가지고 강물에 지금 녹조 라떼 이래서 그 안에 이제 초록색으로 플랑크톤이 막 해서 그 강물을 더럽히고 그 안에 생물들을 못 살게 하는 그 녹조 아시죠? 그 녹조를 어차피 저희는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 환경을 위해. 근데 그 녹조를 채취해서 이렇게 잉크화시켜서 개발하는 기업도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끝에 이 까만색 탄소 블랙 검정 잉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잉크부터 해서 왼쪽에 있는 이런 컬러풀한 잉크까지 다양하게 이제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또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 소재의 색상, 예를 들어 저 갈색 톤과 초록색 톤이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커머스 포장재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일정 기간 이 소재를 햇빛에 놔두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도 있고 그리고 이 잉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에서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어진 잉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대기오염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산화탄소보다 더 직접적으로 해로운 거는 미세먼지죠. 다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많이 체감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아주 작은 탄소 입자를 가지고 잉크화 시켜서 예술 작가가 펜으로 예술품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섬유라든지 포장재에 인쇄를 해서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 플라스틱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농협 잔여물로 만들어진 폐기물을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쓸모없는 녹말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잔여물 같은 것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왼쪽에 보시다시피 재료 두께에 따라서 좀 생분해가 가능하고 이 생분해성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 안에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작게 보이는 또 소재도 자연물에서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인데요.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소재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졌어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키틴이라고 그 갑각류 껍질 외 골격에 있는 키틴을 채취해가지고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이 소재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 환경 안에서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4주에서 한 6주 정도면 생분해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수용성 물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재에는 사실 비닐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끔 사용자가 봤을 때 깨끗하게끔 그렇게 좀 비닐로 다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으면 완전히 분해가 되는 금방 이게 없어지는 그런 소재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여지다시피 물에 넣었을 때 뭐 40초 이내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뭐 커피 포장재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뭐 얼굴에 사용하는 팩 같은 그런 종이 재질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카테고리, 패키지 카테고리에서 마지막 소재인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속재인 이 리퀘드 글리드라는 기업의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화장품 산업이나 음식물 그런 식료품 산업 포장재를 보면은 대부분 액체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액체가 잘 쓰더라도 잘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끈적끈적한 액체를 잘 흘러내릴 수 있는 용기 표면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포장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의 포장재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소재들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케찹 용기로 그 과일들하고 야채들이 있는 저쪽에 이제 용기를 보시면 나플라라는 기업의 소재입니다. 약 1시간에 하루에 1m 정도 자라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소재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플라스틱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의 배민이라고 할 수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그 식용품 패키징 중에 이런 소스 통으로도 활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집에서 그냥 이렇게 버려두면은 육주 안에 이 소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분해되고 없어지는 그런 용도의 소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클로징 더 루프, 그 루프 캠페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친환경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친환경 기술과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솔루션은 바로 이 클로징 더 루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재료가 내구성이 좋고 우수하면서 보기도 좋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클로징 더 루프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금속과 유리 같은 재료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테크노캡과 그리고 베레센스라는 기업은 테크노캡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재활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포장재예요.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00% 재활용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또 베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90% 이상 재활용된 유리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소재이고요. 이 유리와 금속은 사실 굉장히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는 재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내구성과 재활용성만 갖춰준다면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뭐 재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제작이 될 수 있는 용기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클로징 루프를 가능케 하는 테라사이클의 그 플랫폼입니다. 테라사이클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관련 브랜드들이 테라사이클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급 백화점, 마트 같은 유통업체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용기적인 특성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제 시스템화 시킨 건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 음식 시키면 철가방에 그 중국 음식이 왔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테라사이클의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뭐 유니레버라든지 P&G 제품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테라사이클이 그 제품에 맞는 친환경, 재활용성이 있는 용기에다가 그
그 물질을 담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거를 다 사용한 후에 우리가 철가방에 그 그릇을 넣어두듯이 그 용기를 넣어두면은 테라사이클이 수거를 해가서 그 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다시 새 상품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어떤 친환경적인 선순환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테라사이클은 소비자가 집에서 굉장히 편하게 이런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마무리 이 행사장이 좀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잠깐 마이크로 좀 그 아까 보여주신 것들 중에 종이로 그 볼륨이 뭐라 그러지? 엠보싱이 되는 종이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보여주신 대나무 소재 그리고 해저류로 만든 튜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두면은 생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안에 액상 같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해저류 같은 경우에. 근데 대부분의 부패가 진행되는 과정이 공기랑 수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액상이 들어있을 때도 분해가 안 되다가 뭐 어떻게 해야지 분해가 되는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보여주신 예들이 다 화장품 용기 특히 액상 제품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화장품은. 그래서 그런 종이 소재나 뭐 그 보여주신 대나무 소재나 말씀하신 해조류 소재 이런 것들이 화장품 용기로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인지. 우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이 관련된 소재들은 이게 내구성이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그 기간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이라든지 뭐 2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짧게는 몇 주 정도 가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재료를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생분해된다라는 거는 사실 물론 이제 그냥 가정환경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 생분해가 되는 소재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쉘프에 올려놓으면 얘가 썩지는 않습니다. 얘가 일정 조건에 맞는 환경을 주어야지만 생분해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아직은 화장품 쪽으로는 발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끝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용품의 그 소스 통으로만 만들어지고 있고 얘를 조금 더 유연한 스트레치가 가능한 소재로 만들고 그리고 좀 더 내구성이 좋아서 다른 제품들을 넣을 수 있는 소재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화장품으로는 쓰고 있지 않고, 근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표 자체가 지금 로레알 출신이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화장품 용기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런 원료들을 아까 설명해 주신 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뭐 외국계 기업들이 이렇게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뭐 지금 어디하고 컨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국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연우다 그러면 연우에도 그런 친환경 이렇게 용기를 만드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걸 내가 우리 화장품에 적용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연락을 하면 어떻게 연결시켜 주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네, 저희는 그걸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가 이 기업들을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MIT에서 만들어진 뭐 연구 개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용화되려면 아직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던 소재들은 지금 현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자료 중에 관심 있는 소재가 있으시면 기업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강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